대담자 경험자료 분석회의 12주차, 이론의 틀 작업회의 7주차 시작합니다. 자, 먼저 다희씨 거부터 합시다. 다희씨가 오손님, 그리고 시율님, 계란님이죠. 네. 자, 여기서 좀 애매했던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오소님의 5번에요. 네. 집단 참여를 통해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의 회복의 자기 수용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시고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점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에 유형화해서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 이건 일상의 회복은 아니고요. 그럼 뭐 관점의 변화? 잠깐만요. 다른 분도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그거 찾았는데 어디라고 하셨죠? 5번에요. 집단 참여를 통해. 뭐 관점의 변화의 관계 재조명?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게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일상의 회복에서 자기 수용은 만약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점의 변화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시율님으로 넘어가면요. 네. 시율님도 5번에 관계 재경험이랑 관점의 변화 둘 중에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 형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생겼다. 이 남자가 상담자인가요? 집단원인가요? 다 있어요. 상담자도 있었고 집단원도 있었고. 그럼 둘 다 해당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마음이 생겼다. 관계 재경험? 관계 재경험? 네. 그래, 이거는 그래요. 관계 재경험으로 넣읍시다. 네. 그리고 계란님으로 넘어가서요. 네. 여기도 5번이요. 5번이 아니고 6번에 현실의 개입이랑 공동체 경험, 이 둘 중에 잘 모르겠어요. 현실의 개입은 약간 개인 상담자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는 공동체 경험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단원이 없고 상담자만 이 역할을 해줬다고 하면 이건 현실의 개입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공동체의 경험. 왜냐하면 어, 여기에서는 실제로 상담자가 뭘 개입을 했다, 이거보다는 안정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함께 할 수 있구나. 이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전에 왜 우리 언제든 막 연락이 닿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연락할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맞춤형 개입인가 그걸로도 봤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달라요? 맞춤형 상담이었나? 음, 맞춤형 상담? 그러네요. 개인 음, 상담만 하면. 음, 이게 어떤 그 사람의 독특성이 있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맞춤형 상담이 맞고, 근데 이거는 상담자 집단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줬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맞춤형 상담은 아니고요. 그리고 상담자 집단원들이 일상에도 연락을 해서 내가 안정감이 생겼다. 이런 느낌은 그 공동체 경험으로 공동체 경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연삐님. 자, 라니님이랑 클로이님, 그리고 솔직님이죠? 네, 잠시만요. 조금 찾아. 네. 어, 잠시만요. 저는 일단은 라니님 거에서는 없고 음, 있는 거 좀 찾아볼게요. 있는 게 솔직님 거에서 네, 네, 5번에 보면 변화 내용 있거든요. 네. 네, 변화 내용 첫 번째에 이게 일상을 회복으로 할지 관계의 회복으로 할지 헷갈려서 헷갈렸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불안해서 도무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제가 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불안을 매우 심하게 느꼈던 저는 말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에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불편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래서 시장 어쩌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아졌고 직장에서는 털털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음, 전 일상의 회복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인 태도가 생겼다. 음, 뭔가 관계가 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뭐 1대1적인 아니니까. 관계에서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됐다. 이건 한편으로는 감정의 조절은 좀 어때요? 관계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던 제가 이제는 어떤 불편한 상황을, 감정을 좀 사회 불안이 감소됐다. 근데 감정의 조절은 그 같은 변화의 내용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럼 이게 아, 감정의 조절과 가려면 그래, 밑에 그래. 거랑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음. 그러면 이거는, 그래요. 밑에 거 있으니까 일상의 회복으로 갑시다. 네. 음, 이거 하나에 없어요, 다른 거. 네. 좋습니다. 좋네. 빨리빨리 넘어가고. 자, 그러면 당무님. 당무님은 불꽃님, 미래님, 마녀님. 그쵸? 네. 음, 네. 마지막에 마녀님의 네. 6번 변화 이후에서 저도 그 맞춤형 상담하고 현실 개입이 헷갈렸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연락하라고 음, 했던 게 그러면 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공황장애 음, 때문이니까 음. 맞춤형일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네. 어떤 힘든 일이 그게 되게 구체화되면은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부분들, 맞춤형 상담으로. 자, 됐어요, 그러면? 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일어나 틀 작업에서 했던 것들 간단하게 제가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정신병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같이 좀 정리해야 되는 이런 이론의 틀을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정신분석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석에서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아, 초자, 원초와 그게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느냐, 그럼 발달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혹은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냐, 그게 정신병리 이론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정신병리가 나온다 이러면은 치료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틀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같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어쨌든 성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조물이 표상이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나와 자기와 대상과 그리고 자기와 대상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를 좀 가정을 했는데, 저희는 자기, 그리고 대상, 그리고 대상과 구분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대상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불신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같이 묶어서 가는데, 우리 이걸 좀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와 대상이 세상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론화 작업 정리한 거 아직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 문서에 보시면 이 세상 표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이 왜 우리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패턴이 먼저 존재하고 행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사실은 먼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으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좀 했었어요. 이래서 성격의 구조로 정신표상, 자기표상, 대상표상, 세상표상, 패턴표상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은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해석해 줌으로써,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걸 일단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인이 감정적으로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해석을 통해서 나와 대상과 세상과 어떤 것들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표상이 만들어지면 그 표상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면 동화가 되는 거고, 삐아제 발달이론처럼. 그런데 이 표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험이 오면은 이 표상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성격은 계속 발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태어나자마자 발달을 시작해서 계속 변화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결정적인 시기를 잡아보면은 자기 표상은 보통 아동기까지라고 주로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자기 표상이 생기게 되는 감정적인 경험은 아이들은 개인의 욕구 좌절이에요. 이때 인지적인 해석, 공동체 해석은 대부분은 양육자의 반응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에 따라서 자기 표상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대상 표상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지만 주로 대략 청소년 시기까지 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적인 경험은 상호작용의 저질인 거예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거절을 당했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공동체의 해석은 부모의 해석, 또래들의 반응, 교사의 해석, 혹은 또 연인이나 이런 친구들의 해석을 통해서 아,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래서 대상에 대한 표상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표상은 보통 성인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대략 성인 초기까지 한 30살까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표상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주로 자기 주변이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적 경험을 하고 우리 사회나 언론이나 미디어나 학문을 통해서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에 대한 해석을 가져서 이런 세상 표상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 표상은 이것도 이제 보통 성인 초기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먼저
앞에서 표상들은 경험을 하고 해석을 해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일단 패턴에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건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다. 유전과 기질로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들을 먼저 한다. 행동적인 반응들을.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때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그걸 받아준다든지 혹은 형제가 착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또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사건, 사고, 그리고 타인들이 나한테 하는 기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처벌하는지에 따라서 패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느냐,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먼저 얘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행동이 나타나려면 이런 어떤 표상마다 이런 욕구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표상과 연관될 수 있는 욕구들,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자기 욕구가 있겠고요. 뭐 자기 실현의 욕구도 있겠고, 뭐 공격성도 있겠고, 또 관계에 따른 욕구는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들, 혹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제시할 때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들,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 이런 욕구들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세상 표상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지, 가능성, 얻을 수 없는지, 한계, 다른 말로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지,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표상들마다 이런 욕구들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가장 적응적 행동은 개인이나 관계나 세상, 이 세 가지 표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행동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나의 욕구도 채우고, 너의 욕구도 채우고, 내가 세상에서도 적절하게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기에서 가장 균형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고통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자기와 다른 표상의 연결점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고통은 자기와 대상, 자기와 세상 사이의 연결점에서 고통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떨어졌다든지, 내가 이걸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그거는 개인 표상에 따라오는 고통인 거고, 그리고 관계의 고통은 자기와 대상 표상 사이의 연결점에서 발생하는데, 쉽게 말해서 진정으로 소통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관계의 고통을 느낀다. 단절감 같은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고통은 자기와 세상 표상 사이의 연결점에서 발생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과 사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뭐냐면 개인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통이 큰 사람은 관계의 고통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관계의 고통이 너무 커지면 개인의 고통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통이 안 돼서 되게 힘든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혹은 뭐 그게 고통스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적응적 행동은 자기와 대상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면서도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수단이 될 수 있어서 내가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음으로써 내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적응적 행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세상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적응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욕구와 고통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병리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정신병리가 생기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염두에 두고 있는, 여러분이 상담하는 그 사례의 뭐 개인적인 디테일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좀 상담했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표상, 그리고 패턴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한번 한 명씩 다 해볼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좀 관심 있어 하는, 자기가 좀 상담하고 있는 사람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좀 보충하고 해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누구부터 해볼래요? 저부터 할게요. 아직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전 떠오르는 게 그래요? 인정 욕구가 강한 거? 음. 인정 욕구가 강하다고 하면은 정신병리로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인정욕구가 그래서 어떻게 힘든데, 인정 욕구가 강해서? 강해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죠? 뭐 자기 표상부터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강해서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냐, 예를 들자면. 증상들 개인의 고통이 커서 관계의 고통보다는 개인의 고통이 커 있죠. 그러니까 정신병리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강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우울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개인사를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증상이라고 하면 공황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관계에서 회피적인? 왜 회피적인 인정 욕구가 큰데? 좀 있고요. 근데 왜 회피적이냐고요? 이건 구체적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걸 만들어내면 안 되고. 장모님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너무 지쳐서 그렇지? 괜히 먼저 했어. 일정이 빡셌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할까요? 그래요. 제가 만나고 관심이 있던 사례들을 돌아보면 주로 관계적인 욕구가 좌절됐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으로 사실 기재적인 것도 굉장히 큰데 그거랑 맞물려서 제일 크게 좀 좌절되는 욕구들이 그 관계 욕구들이 좌절됐을 때 뭐 조건화해서 자기를 대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주 애착 대상이나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좌절됐을 때 드러나는 증상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한다든지 굉장히 충동적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자기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들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막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 와중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굉장히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 가네요. 저는 생각보다 이 관계 욕구가 진짜 크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관계의 욕구가 뭐 어쨌든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우리가 그 행동의 원리에서 욕구 발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좌절이 됐을 때 충동적으로 해서 자기와 상대방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럼 이 감정 사람한테는 조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연표님은 뭐라고 설명을 해줘? 그 사람한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표상, 대상표상, 혹은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해석을 해준다면.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봐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상담하냐고요? 상담을 해서 뭐 어떤 음. 부분들을 개입을 어떻게 해주냐고. 음, 지금 제가 얘기한 사례가 두 사례가 좀 섞였는데요. 비슷한 두 사례가 음. 섞였는데 주로 어떻게 좀 하는 것 같냐면 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위한 행동들이라고 하는데 음. 좀 그게 내가 봤을 때 진짜 좀 되게 위험해 보인다든지 불안정해 보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음. 이게 진짜 네가 원하는 반응들이냐, 음. 네가 원하는 것들이냐, 충족이 되고 있냐.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다시 따라가 보면서 사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음. 그렇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사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실 자기 되게 힘들어했던 반응들을 계속 얻고 있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마 패턴인 것 같아요. 관계 음. 패턴이 그렇죠? 자기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고 있다는 거,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네가 원한 거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한 것들 한번 해보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은 이제 그 어떤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상대방한테 사랑받지 네네. 못했을 때 결국에는 역기능적인 관계 패턴을 네. 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네. 근데 거기에 희한하게 왜 자기 표상 발달할 때는 양육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주 양육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섞여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분노가 자기를 해치는 것 같은 느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계속 하는 느낌을 저는 그러니까 주 중간하게 양육자에 대한 봤거든요. 분노가 있는데 지금 네. 현재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해친다고. 음, 음, 음. 그럼 이 사람의 자기 표상은 어떨까? 자기 표상은, 되게 주 양육자, 음, 네. 주 얼핏 들으면, 양육자로부터 네, 네,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 양육자한테도 화가 나는데 음, 자기를 해쳐. 음. 어떨까? 얼핏 들으면 되게 과도하게 자기를 굉장히 크게 인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자기 표상이 되게 약하고, 사실 되게 부정적이고, 불안정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잖아. 음, 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이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나를 갖고 올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향으로 오히려 되게 막 상처를 주면서도 그런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되게 역기능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못 믿던데, 사람들을. 음. 되게 막 이용만 하려고 하고, 막 되게 착시적으로 굴거나, 음, 그렇게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사랑을 되게 받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음. 상대를 괴롭히면서도 나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테스트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연삐님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연삐님 생각에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음, 진짜 자기 편이 돼서 수용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 편인 사람에게 내가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진짜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좀 이렇게 수용되고 싶은 마음 되게 크게 느껴져요. 이거를 연삐님한테 드러내진 않아요? 연삐님을 괴롭히거나? 그런 사례도 있고, 하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그래서 관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걸 인식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저한테는 아직 드러내지 않고. 음, 어, 그래요. 다른 분들은 이 사례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 있으면 합시다. 되게 상담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 그리고 되게, 저는 떠올리는 게 좀 쿨한 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부리고 쿨한 척해서 나약한 모습을 잘 안 드러내고
되게 방해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요? 음. 어떤 관계? 아니, 지금 연배님 얘기한 거는 위험하고 불안한 행동을 한다는 건데, 아, 자기 스스로한테? 타인한테. 자기도 파괴적으로 하고. 음. 근데 자존심 부리고 쿨한 척하고 나약한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는 다른 사람들, 그, 자기가 직접 테스트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마음 얘기를 잘 못한다고요. 다른 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되게 날카롭게 되게 음. 표현. 근데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하고 싶게 돼요, 자꾸. 질문해요. 그리- 질문해도 그러니까 상대를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파괴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해?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진짜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들을 계속 찾아 나서고 되게 도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난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닌 자꾸 다른 대상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계속 질투 유발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몸도 굉장히 상하고 아, 그걸 하면서 내가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 상하고요. 몸이 왜 그런 상하? 거는. 그러니까 섹스 중독처럼요. 아, 음, 음, 음. 그쵸. 근데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나를 절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진짜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대상한테는 내 모습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럼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거절당할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푸는 거죠. 충동적으로. 그럼 내가 진짜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 뭐, 주 양육자? 아니면, 양육자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요. 음, 사실 어렸을 때 그 자기 표정이 형성될 때 내 음, 욕구가 좌절됐을 때 주 양육자가 음, 거기에 대해서 불안정한 반응을 해주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표상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발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욕구를 드러냈을 때 이게 분명히 또 좌절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안정적으로 뭔가 되거나 이게 보상받거나 이런 경험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더 계속 확신하는 그렇게 거지. 음, 그럼 불안정하고 이거는 자기 표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건데, 그쵸.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를 대상으로는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 행동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이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상 표상은 어떤데? 어떤 걸까? 대상 표상? 아무도 믿을 수 없죠. 그럼 안 하겠지.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끌어오르는 거라서 멈출 수 없어요. 간접적으로 하던데, 그래, 간접적으로. 티를 안 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대가 너무 큰데 그걸 너무 큰데 없다고 말해요. 사실은 너무 큰 미칠 것 거야. 같아. 네,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적이지 행동과 않은 말하는 수준으로 게 좀 달라. 음, 이상적인 대상 표상 대상 표상에 네.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다는 음. 거지. 그래서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날 떠나지 않고, 맞아, 맞아. 그 정도는 돼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는 너무 부담스럽고 지치니까 도망가죠. 음.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 사례는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가 그 행동의 원리에서 그 관계와 연관되는 욕구가 이제
그런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표상 자체가 자기 표상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방들이 그거를, 왜냐면 비현실적으로 기대를 하니까 그걸 맞춰줄 수 없어서 결국에는 관계들이 깨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비현실적인 대상 표상에 대한 기대는 수정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또 찾아다녀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지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연삐님은 이거를 좀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수정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또 다른 분들 얘기합시다. SF님은 오늘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아직 상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당무님이랑 형님 얘기합시다. 생각 안 나면 안 난다고 해도 돼요. 생각은 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까요, 그냥? 그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증상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애착을 하고 싶어하는 대상한테는 엄청 집착적이에요. 뭐라고? 집착. 집착. 네. 그래서 거의 말라가게. 상대가? 상대도 마르는데 나도 말라요.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테스트하진 않는 거잖아. 자기를 파괴? 계속 근데 시도하고? 테스트 해요. 그럼 비슷한 떠나 거. 그래서? 아니, 안 떠나요. 불안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떠나냐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자기랑 결이 비슷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서로 못 떠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다고? 네,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모님은 생각나는 거 있어? 근데 못하겠어. 정리가 안 되네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것만 얘기하고 같이 하자.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네. 그럼 어차피 요거 몇 주 할 거니까 음. 다음에 한번 좀 생각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일어나 작업하는 거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상담해서 하는 거를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오면 맞다, 이 친구는 왜 이렇지?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럼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요즘에 계속 관심 있게 좀 생각하는 주제는, 일단 이 증상을 얘기해 보면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무나요? 중요한 사람? 진짜, 아니, 꼭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한테는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만약에 길 가다가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럼 맞다, 진짜 저거 맞는데 하면서 어떤 생각에 꽂히면 그 생각이 되게 오래 가요. 그리고 또 누가 되게 힘든 얘기를 하면 그 감정을 너무 크게 느껴. 근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지나잖아? 그 감정이 완전히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맞아. 것처럼. 되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되게 의아했던 게, 우리가 집단을 하면 갈등을 하잖아요. 그 갈등을 할 때 어떤 친구가 되게 역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삐님이 얘기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친구여서
내가 이 친구한테 좀 역설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되게 비난을 하면서 그래 너는 네 인생 망치래다 라고 되게 모욕감이나 수치감을 줬는데 보통 그러면 그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견디면서 이 감정이 폭발하잖아. 음. 근데 이 친구는 감정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전주에 되게 강렬했던 경험이 잘 기억이 안 난대. 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진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오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집단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집단의 경험들이 마음에 녹아서 아, 맞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거지. 라고 학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애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의 말에 되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결정도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감정가도 되게 어느 순간은 되게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마다 다른데 하지만 그게 지속이 되지는 않아. 이런 내담자들 있어요? 드롭됐어요, 얼마 전에. 음, 아, 저도 생각나서 비슷한 되게 사람이 속상하네. 한 명 있긴 한데. 음, 감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인사하는 거죠, 다음 주에 와서. 맞아요. 다음 주에 와서 아, 그걸 이제 그래요? 묻잖아. 지난주에 어땠어? 그러면은 지난주에요? 아, 나랑 갈등했잖아. 그때 좀 어땠어? 일주일 동안 했더니 그냥 이 친구들이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 아니, 그럼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되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고 아, 내가 그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상담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맞아. 뭔가 쌓이는 느낌도 안 들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상담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담자는 얘도 힘들고 위에도 힘들고 상담자 늘 힘들지. 근데 맞아요. 얘가 이런 경우가 뭔가 이게 쌓이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이런 느낌이어서 진짜 힘들거든. 그러다가 근데- 내가 알게 된 게 네. 자기감, 센스 오브 셀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표상 그게 너무 약해. 이게 너무 약한 거야. 그렇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정신분석 대상관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센스 오브 셀프라는 그런 자기감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느낌이 있잖아. 사람들은 보통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앞에서 지금 연삐님이 얘기했던 사례는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나는 쓰레기거든. 진짜 내 바닥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날 싫어.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자기 표상이 있는 거잖아. 네. 이런 사람한테 야 아니야 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은 선생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기는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건 자기 색깔이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감이 약한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불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되게 네?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내가 찾아냈어. 어린 시절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얘네들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일관된 해석을 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주 양육자가 얘네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줬다 그랬지? 주로 비난하거나, 주로, 그치. 음.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일관되게라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했잖아. 그런데 이 자기감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일관성이 없어. 안정감 있게 사랑을 해주지도 못했고, 일관되게 비난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비난했다가 갑자기 사라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뭔가 좀, 뭐 갑자기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왜 부모의 반응을 반영해준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부모가 상담자가 반영해준다. 미러링해준다. 이게 거울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가 떠올랐냐면 얘네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는 얘네들을 비춰주는 거울, 그 부모라는 거울이 깨진 거울 같구나. 깨진 거울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가 잘 안 잡히잖아. 조각조각 나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는 친구들은 누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너무 크게 와닿고, 누가 싫어한다 그러면 그게 너무 크게 맞아. 와닿고. 그래서 이 자기감이, 그 내가 이제 어떻게 그쪽에 비유를 해주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그릇이라고 하면, 네 그릇의 물은 아무런 색깔이 없는 물이야. 그래서 작은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 전체를 그 색깔로 물들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가 이걸 그렇게 크게 느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상담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게 안 됐던 애들, 이게 안 됐던 애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캐치를 못했는데 이런 되게 진짜 극단적인 사례들을 계속 만나면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자기감이 약한 친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 표현 되게 좋네요. 깨진 거울. 깨진 거울 표상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깨진 거울이론. 이거 연배님 박사 논문에 한번 써보자. 한 2년 뒤에 교수님 퇴직하시면. 밖에서는 잘 기능해요? 그분? 이거는 개인차가 커요. 왜냐하면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기능을 아예 못하진 않아.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친구가 2명인데 한 명은 직업을 계속 바꿔. 그리고 어디 안정된 일자리 들어가도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싶어서 거길 때려치고 나와서 또 딴 걸 알아봐. 딴 걸 알아보다가 누가 너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해. 그럼 그래? 그거 할까? 그래서 또 옮겨. 또 옮겨서 하다가 또 뭔가를 안 해.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어쨌든 가족 환경이나 배경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도 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안정된 일자리를 아니 뭐 직업 자체가 안정되기보다는 어쨌든 되게 전문직을 가졌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모르지 않아. 그런데 그 공허한 느낌.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공허한 느낌, 아무것도 모르겠는 느낌. 그 내가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애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구나. 맞아. 어, 근데 계속 그런 대상을 만나요. 자기를 그렇지. 가스라이팅하는 대상만. 왜냐하면 안정감을 느끼나 봐. 맞아. 자기는 누군지 모르는데 넌 이런 애야 라고 알려주면 알려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아, 저도 그런 내담자가 있는데 그분은 엄청 잘 기능하거든요. 음, 왜냐면 관계적인 인식이나 성찰이 거의 없고 기능에만 오직 어, 초점이 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해요. 음, 근데 살아왔던 배경이나 하고 있는 행동들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상담자랑 밀착이 잘 돼요. 음, 그리고 약간 삐끗 엇나가면 엄청 폭발해요. 그렇지. 네가 뭔데? 음. 근데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왔어 흑? 이렇게 해요. 아싸 흑이 뭐야? 그러니까 왔냐고 반갑다고 흑. 맞어? 이거 한다고? 근데 그 마음도 자기는 든대. 그래. 맞아요. 비슷해요. 네. 아, 그래서 보통 음, 근데 저는 그래서 아니 너 그랬었잖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 장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계속 집중하면 화가 다시 올라와요. 음,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 그거는 일단은 이런 특성도 분명히 있기는 한 건데, 그거는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감이 약한 친구들은 그게 잘 안 올라와. 그래서 그게 알긴 아는데 그게 너무 남일 같대.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건 있어요. 어떤 걸 자극하면 또 감정은 그게 어떤 뭐 좀 확 올라올 때가 있기는 해.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유지돼서 금방 사라져.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자기 걸로 만들어지지는 않아. 맞아요. 통합되진 않죠. 음. 그래서 요런 어떤 친구들, 자기감 약한 친구들, 저는 요즘에 한 계속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좀 요즘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상담할 때 계속 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좀 해야 돼. 얘는 왜 이럴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상담하실 때 그렇게 한번 좀 상담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어떤 현재 증상들, 이거를 어떤 우리가 얘기한 표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얘네들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졌는지, 여기까지가 좀 정신명리 이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연비님 사례나 제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봅시다. 없어요? 저는 병리라고 해서 되게 정신증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왜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 통합이 안 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리고 대상 항상성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증상들은 뭔데? 우리가 이걸 해석한 거거든. 대상 항상성이 없다고.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할 거냐?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병리 이론이고 뒤에 건 치료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계속 생각하고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루다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생각나는 걸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러니까 되게 의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라이팅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의존적이어서 근데 이게 또 제가 되게 헷갈렸던 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 상담자를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얘기하는 자기를 비춰 깨진 거를 했잖아요. 그럼 조각조각마다 자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대상을 찾아가더라고요. 마음이랑 별개로. 저 상담자를 사람 찾는다고? 여러 상담자를?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마음은 막 저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비춰주면 그러니까 그 상담자를 찾아간다고? 친구나 연인을 찾아간다고? 상담자가 됐던 친구가 됐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자기 그래야 모습을 되지? 알 수 있으면 누군가한테 그럼 자기 모습을 상담자 알 수 있으면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안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그니까 일반화시켜서 다시 얘기합시다. 음, 일반화시켜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한 사람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여러분이 상담을 했을 때 얘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묶으면은 대략 어떤 특징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저 주 하나, 음, 여러 가지 모습이 깨진 거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생각이 항상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자기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끌려요. 근데 그거는 그럼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달라. 지금 그럼 당무님이랑 흥님이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그건 한번 좀 정리해도. 왜냐하면은 자기감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한테 끌린다는 게 없어. 아, 그럼 완전 다른데요? 달라.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좀 정리 한번 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패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표상 안에 여러 가지 자기 모습이 있는 거겠지. 지금 근데 내가 얘기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럼 이게 의존적이냐? 내가 이제 그 상담 오래 했던 친구 중에 의존적인 친구는 자기가 부모나 상담자한테 의존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해. 나는 되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가 도와줘라. 얘는 자기감이 약한 게 아니야. 얘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애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애다라는. 그래서 어떤 드러나는 행동 패턴은 비슷하지만 그거의 이면은 좀 다르죠. 그럼 그래서 상담은 자기 욕구로 왔어요? 뭔가 그러니까 딱 내가 상담 이렇게 온 건 아니야. 뭔가 힘든데 누가 상담 가보라 그랬어. 그래 가볼까? 이렇게 와. 근데 자기가 힘든 줄도 잘 모르지 않지 않아요? 힘든 자기가 걸 힘든 게 얼마나 힘든 정도인지 그런 이런 걸 잘 걸 몰라요. 그런 걸 잘 몰라.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타인하고 관계 맺는 게 잘 안 되지 않을까요? 안 관계가 되죠. 근데 없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반응적으로 하니까 진짜 밖에서는 되게 나이스하고 착하고 되게 말 잘 듣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전혀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맞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묘하게 이상한 고집 같은 거? 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상한 부분에서 뭐가 탁 얽히면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사례를 생각할 때 자기, 대상, 그리고 세상, 패턴 요 관점에서 계속 좀 생각을 해야 요게 좀 정리가 좀 될 테니까. 그래서 정신병리에 대한 건 우리가 좀 몇 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오시고 고민해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한마디씩 하고 마칩시다. 조금 답답하네요.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자, 얼른들 하세요. 명언 얘기하려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한마디씩 하고 자자. 그래도 두 사례를 조금 해보고 나니까 대충은 조금 감이 잡혀서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오랜만에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SF님은 네. 연삐님이랑 그때 봤지? 연삐님 처음 만난 거나? 네네. 네, 전 처음 뵀어요. 회식을 못 가서. 그니까요. 처음 12월 4일 날 뵀고요. 올 수 있나? 12월 4일? 최대한 일단 빼서 가보려고 할 텐데, 제가 음. 지금, 만약 그때 제가 임신이 되면은 몸 상태를 봐서. 그래. 아, 그래. 오케이.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루다심님 사례 들으면서 사실은 들었던 사례였고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생각이 맴돌게 되는데, 자기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관계 형성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나랑의 관계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한없이 가볍고, 맞아요. 왜 이 관계가 나한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 상태가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내 행동을 일관되게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좀 계속 같이 얘기해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얼굴 보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계속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 너는 자기감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일단 그걸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상담자랑 내담자랑 같은 틀을 가지고 이 상담을 해야 내담자들의 드랍아웃이 적어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지를 상담자가 분명히 알려주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조금은 좀 어느 정도 그 내담자가 자기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일어나 작업을 하는 것도 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니까 아무튼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요. 오늘 당무님, 연삐님, 흥님한테는 다시 3명씩 내담자 경험자를 분석할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내담자 경험자를 분석하는 거는 한 3번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거의 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보세요.